이제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가 정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공감하기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공감하기 연습이라고 붙였어요. 이 공감하기가 굉장히 상담에서는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훈련을 많이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습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공감, empathy, understanding, 공감에 대해서 아주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상담하면은 공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 사실은 공감은 상담 변화의 시작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라저스라는 학자, 칼 라저스가 치료적 태도, 세 가지 치료적 태도를 얘기했잖아요. 진솔함, 수용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런 그 세 가지 태도를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 태도가 내담자의 치료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의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경우에 공감적 이해를 하면 내담자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감적 이해를 해서 내담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내담자를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해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감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공감은 소통의 과정이고 도구이지 목적이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소통, 그 내담자의 밑에 깔려 있는 생각, 감정, 인지, 욕구 이런 것들을 알아채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적 경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잘 듣는데 공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은 도구이다. 금방 말씀드렸던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에서 칼 로저스가 내담자 문제를 치료하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칼 로저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하면 내담자가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 상담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는 치료를 하러 오는 내담자가 아니에요. 사실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은 치료 이론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지 페이션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감적 이해는 도구이지 목적이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공감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다. 제가 아주 한이 맺혀 있나 봐요. 이런 걸 벌써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3번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공감은 가치 중립적인 관찰 양식이다. 그래서 보고 듣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그 말할 때 울던가 주먹을 쥐던가 또 다리를 떨던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던가 얼굴이 긴장을 하던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야지 공감을 할 수가 있지 소리만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번째는 공감은 감수성. 우선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거를 가지고 있나를 캐치를 해야 돼요. 민감하게 센세이션을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이군요. 당신은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라고 나한테 들어온 것을 전달을 하는 게 바로 공감적 이해이죠. 공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감수성과 전달성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수성이란 아까 우리 그 세티어의 빙산처럼 상대의 주관적인 내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내적 경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엄마 아버지가 아주 그냥 대두리나게 막 물건 던지고 싸웠어요 라고 청소년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뭘 들으셔야만 되냐 하면 싸움을 했다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할 때 이 자녀 남자 아이는 어떤 마음을, 이 12살 먹은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내적 경험을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싸웠어요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경험했을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걔는 그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단 말이야.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 이렇게 묻는 게 우리가 이제 질문의 마음이죠. 근데 질문이라 그래서 그게 공감이 아닐까요? 알죠. 상담자는 얘가 많이 무서워겠구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대소리 나게 싸웠을 때 너는 얼마나 무서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공감인 거죠. 왜? 얘는 무서웠어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걔가 엄마 아버지가 싸웠어요.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가 대들이 나게 싸웠을 때 느꼈을 것, 얘의 내적 경험을 상담자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웠더니 너는 얼마나 무서웠니? 이렇게 말하지 않은 내적 경험을 전달을 했다면은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란 내담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내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소통하는 게 바로 공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어때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소리만 듣는 귀가 아니라 내적 경험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7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바로 EQ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EQ는 뭐예요? EQ는 70년대에 IQ만 가지고 인간의 성공을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IQ가 높은 사람보다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그런 특성,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놓고 보니까 5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EQ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Emotional Quotients. 자기 감정. 이 EQ가 높은 사람은 지금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너무 섭섭한데?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해.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높고요.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챌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 나 지금 너무 섭섭해요. 난 지금 억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사람. 4번째는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에서 내가 화를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질 거야. 일단 참고 조금 내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화도 나는데 불쑥 얘기하면 어때요? 그럼 불보듯 뻔한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솔직하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을 빙자해서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나는 말이야 솔직한데 말이야 당신은 이런 게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 조절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 그건 솔직이 아니에요. 라저스가 말했던 진솔함이 아닙니다. 라저스의 진솔함은 내가 지금 너무 섭섭하구나.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 그런 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채는 것을 진솔함이라 그런 거지. 당신
이렇게 난 지금 너무 화가 났어. 당신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바로바로 뱉어내는 사람은 솔직을 빙자해서 폭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온 감정 어떻게 해요? 감정은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표현해 보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라앉혀야 되겠죠. 아, 내가 왜 억울하지? 내가 뭘 기대했었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가라앉힌 다음에 아, 난 이런 걸 바랬구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채하면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는 이게 EQ를 높이는 것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정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대들이 나게 엄마 아빠가 대들이 나게 싸웠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엄마 나 용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용돈 주겠어요? 한 대 얻어맞겠죠? 우리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했었을 때가 언제냐? 우리 엄마 지금 화가 났으니까 지금 말하면은 혹을 붙여. 나중에 엄마가 좀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내가 그때 얘기해야지. 이게 바로 감정의 활용인 거예요. 감정이 올라온 사람한테 아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억울하고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화가 났는데 지금 결정을 하면 어때요? 제대로 된 결정을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홧김에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야? 아, 내가 조절을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홧김에 뭔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잘못 결정할 수가 있어. 아, 이건 난 지금 화가 났어. 나중에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잘 따져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감정의 활용입니다. 제 남편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은 이제 회사원이었거든요. 회사 결제하러 꼭 점심시간 10분 전에 간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와서는 절대 결제 안 받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점심시간 10분 전에 가서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상사가 뭐 꼬치꼬치 보겠냐 대충 보고 사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점심시간 바로 전에 가서 사인 받는데 점심시간 다 밥 먹고 와서 사인을 받으면은 이분이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본대요. 그러면은 오타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전에 가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점심시간 전에는 뭐 이렇구나. 점심시간 후에는 이렇구나. 이런 거를 알아채서 활용하는 거. 그게 이제 감정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감 능력은 이런 EQ가 내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내 마음을 조절할 줄 알고 그다음에 활용할 줄 알고 이런 EQ가 높은 사람이 공감을 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이성형인 분이 상담 공부를 하러 왔다. 이분이 공감 잘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잘 살아왔고 뭐 내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야 안 그러시죠.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캐치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은 우선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알아야 되고 타인의 감정을 알아야 되고 알아채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티어의 빙산에 보면은 표현 밑에 가장 바로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더 밑에 있는 것을 알아채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바로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감정을 강조를 해서 제가 참 좀 그때 노파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감정은 굉장히 자율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화가 나자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니고 불안하자 그래서 불안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이나 노여움이나 분노나 이런 건 정말 자율신경이거든요. 내가 조정할 수가 없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보세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자율신경,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감정 밑에 있는 것들. 감정 밑에 뭐가 있었죠? 지각이 있었죠. 욕구가 있었죠. 또 어떤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지 감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욕구라든지 지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하려면 감정을 먼저 드러나 있는 감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빨리 알아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정은 변화의 문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감정은 생리적이고 근육적으로 드러나요. 감정이 생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긴장하면 어때요? 뭐 침이 마르고 손에 땀이 버적버적 나고 어깨가 움츠려지고 하루 종일 긴장해 보세요. 집에 가면 완전히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그거는 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근육적으로 왜냐하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람 보고서는 손에 많이 땀이 난다 그러면은 아 얘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삐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 얘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아 얘가 우울하구나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우울해요 나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남자의 포스처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무기력하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관찰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 감정은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이고 근육적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요새 너무 변비가 심해요. 이러면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왜? 감정은 이런 생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요즘 나 소화 잘 안 돼 이러면은 뭐 소화가 안 돼 무슨 어려운 점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뭐 고민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은 분화됩니다. 계속 잘게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잘 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어때요? 응애 울으면은 배고파요. 응애 잘 재워주세요. 응애 기저귀 갈아주세요. 응애 하는 걸로 다 모든 걸 하잖아요. 울음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나 화났어, 억울해, 섭섭해, 만족스러워 이렇게 다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다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분화가 잘 안 돼요. 부정적이고 나빠, 싫어, 좋아, 안 돼, 돼 이렇게 양극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나빠요. 나쁜 걸 조금 더 얘기해 보실까요? 그 나쁜데 나쁘다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러면은 이분은 감정이 분화가 잘 안 되어 있죠.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볼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다 열받았어 그래요. 아, 이래도 열받았어. 저래도 열받았어. 뭐래도 다 열받았어요. 그럼 그 열받았어가 뭐야? 그럼 어떤 열받았어는 억울한 거고, 어떤 열받았어는 화가 난 거고, 어떤 열받았어는 섭섭한 거고, 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억울한 거, 섭섭한 거, 분노하는 거 다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세분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자해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그 감정이 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의 네이밍, 이름 달기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도 많은 경우에 자기 감정을 들여다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감정을 이렇게 분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정은 점점 분화되어서 발달하죠. 아기들은 굉장히 분화가 안 돼서 하나로 뭉쳐져 있다면 점점 발달되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분화되어 간다. 그게 이제 발달 이론 중에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은 도구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화난 사람이 문을 어떻게 닫아요? 얌전히 닫나요? 아니죠. 문을 쾅 닫죠. 소리가 높아지죠. 커지죠. 커지고 쾅쾅 하면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화난 사람들은 행동이 거칠죠. 그 거칠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낮춰서 나름대로 분노를 지금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런 도구적 기능, 표현도 하고 표현적 기능, 도구적 기능을 합니다. 감정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세요?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 이게 오늘 내 생일인데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질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왜요? 적어도 남편은 내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고 내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죠. 제가 오늘 7시까지 강의하러 가야만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막 초조해지고 막 왜 안 오는 거야? 약속대로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제가 막 화가 나죠. 다시 말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거죠? 예, 기대가 있었다. 아, 뭐를 기대했기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무엇을 기대했는데 왜 안 되어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 분노 밑에 있는 기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맥락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은 화가 나 있으면은 그렇게 화 있는 데서만 멈추질 않습니다.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내 생일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정 엄마 환갑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칠순도 기억 못해요. 그럼 저는 어때요? 폭발해버리죠. 분노뿐만이 아니라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오라고 하는 거는 분노가 여러 번 쌓이면은 증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울이라는 학자는 사람들의 애초에 인간은 굉장히 의존적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제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제가 바랬어요. 제가 남편이 아니잖아요. 기억하는 거는 누구예요? 남편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기억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남편한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화가 나. 그게 바로 의존 상태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해결을 해줘야지 된다. 그게 바로 의존입니다. 남편한테 제가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가 올라오죠. 화가 나요. 근데 이 남편이 생일만 기억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하는 약속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막 이러면 뭐예요? 왼수 같은 이런 화가 나서 못해 이제 증오, 미움이 생기죠. 증오심이 생겨요. 그럼 제가 막 미워서 어디 귀신은 없나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은 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고 이 정도로의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안 그러신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해서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증오심이 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런 생각하다니. 성경에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벌써 살인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달래 살인자가 아니구나. 꼭 누굴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구나. 내가 벌써 이미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러면서 죄책감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증오심으로 가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증오심으로 가고, 증오가 막 머리 끝까지 타니까는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에서 막 하다가 막 괴로우니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용서해야지, 다 이해해야지 이런데 막상 보면 화가 확 나오고, 또 안 보면은 아유 내가 이해하고 또 용서해야지 해서 막 마음이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이랬다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인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느낌이 생기지 않는 멍청해지는 때가 와요. 그럴 때가 분리.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가는 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상담을 왔어요. 상담에 온 사람은 이 중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났던지, 증오심이 있던지, 죄책감이 있던지, 양가 감정이 있던지. 그러면은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대를 했나, 어떤 바람이 있었나, 이런 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느냐면은 정신과 병동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멍청하게 있어요. 왜? 감정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휩싸이다가 보면 에너지를 잃어서 완전히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이 있다라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양가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서 좋아하는 감정, 용서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죄책감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죠. 그 전에는 증오심이 있었다는 거고, 그 전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는 기대와 의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걸 추적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변화의 문입니다. 찾아가는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감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목하기, 경청하기, 전달하기. 아까 제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 때 감수성 차원하고 전달성 차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감수성 차원은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내적 경험이 있나, 이 내적 경험을 알아채려면은 주목하고 경청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기, 경청하기, 전달하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기는 내담자를 주목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으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 들으려면은
긴장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주먹을 들고 이렇게 잘 들어야지 하면 사실 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긴장을 푸셔야만 됩니다. 또 개방적인 몸 자세를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담자들이 의자에 깊숙이 앉은 평상시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지 않고 힙을 뒤에다 이렇게 깊숙이 대고 편안하게 앉는 이유가 긴장을 풀기 때문에 그렇고, 개방적인 몸 자세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기의 앞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손을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벌써 이렇게 긴장이 보여지는 거죠. 또 팔짱을 낀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너 얘기해, 나는 들을게, 이렇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여줄래, 이런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개방적인 몸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선을 통해서 적절히 접촉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는데, 그 내담자의 눈을 맞추면서 네, 그렇죠, 고개도 끄덕끄덕 이렇게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는 상대의 비음성 언어, 아까 말씀드렸던 침묵한다든지 한숨을 쉰다라든지, 그래서 침묵, 숨소리, 한숨소리, 기침하는 소리, 목소리의 크기,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변화하는 거예요. 높낮이의 변화라든지, 크기의 변화라든지, 속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잘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의 내용은 내담자가 바꿀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음성적인 준언어, 목소리라든지 한숨소리, 이런 것들은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우선 내담자한테 긴장을 풀고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더라도 이제 귀 아프지 않게 또 잘 앞에 부분을 좀 깨끗하고 잘 정리가 돼서 편안한 자세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전에는 저희가 전화를 이렇게 수화기를, 제가 이제 80년대 전화, 1986년도, 84년, 5년, 6년 요때 생명의 전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하면은 정말 귀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에 전화 상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헤드폰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귀 안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막 정말 귀 아프면서도 귀가 아프면서도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얘기하니까 벌써 50년 다 되어가는 얘기 제가 하니까 좀 제가 얼마나 나이 든 사람인지 알 것 같으신데요. 자, 다섯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해하기인데, 내담자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저께 밤에 대들이 나게 싸웠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과 사건이 들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웠다 라는 사실 사건이 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과 바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저께 밤새도록 싸워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하면은 얘는 어떤 바람이 있죠? 간단하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나는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지내고 정말 사랑하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맨날 투닥투닥 싸운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버릴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어저께 밤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라고 내담자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싸웠구나. 얘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너무 당연해서 안 들리시나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어저께 무서웠겠구나.
왜? 너무너무 바라는 거 있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서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경청하기를 우린 특별히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 아까 앞에서 제가 내적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경청하기는 조금 아까워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액티브 리스닝 아니면 공감적 경청, 그 사람의 그 속의 것까지도 공감하면서 듣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청하기 이러면은 뭐 귀를 쏙 세우고 뭐 잘 듣겠다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상담에서의 경청은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 경청을 의미를 하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 속에 깔려 있는 이런 바램이라든지 기대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감정, 정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연락도 없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아내가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간이 궁금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 참 오래된 예화인데요. 저희 그 친정아버지가 물론 장로님이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에 믿지 않으셨을 때에는 술을 아주 그때 통행금지 있었을 때는 12시 땡이 별명이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보고 지금 몇 시예요? 막 이렇게 엄마가 이제 물으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탁 시계 보면서 아직 12시가 안 됐군,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 듣는 엄마가 속 터지는 거죠. 그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 기다리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시냐고 시간을 묻는 걸로 들으면 어때요? 벽창호죠? 그게. 몇 시예요? 묻는데 10시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답답한 사람이죠. 남편이 제 생일을 못 기억해서 오늘이 며칠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8월 며칠이야? 오늘은 9월 며칠이야? 오늘 10월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어이구 속 터져죠. 내 생일을 기억해줘 이런 뜻인데,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못 기억하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의미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오늘 10월 며칠이네? 뭐 이러면은 뭐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공감적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몇 시예요? 하는 묻는 말 속에는 우선은 사실 사건은 뭐예요? 10시 혹은 11시에 늦게 들어왔다 이런 뜻이죠. 몇 시냐? 11시다. 시간이 궁금하다.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바람, 어떤 생각이 있죠? 일찍 와라.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늦게 들어올 때는 얘기를 좀 해달라. 미리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연락도 해달라. 일찍 들어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몇 시예요? 하면서 화내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찍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실제로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화가 났죠. 걱정을 많이 했죠. 혼자서 노심초사 했는데 결국은 혹시 오다가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오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막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술이 얼큰해갖고 들어와 버리면 어때? 화가 확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걱정스럽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예요? 묻는 아내 속에는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늦게 들어올 때는 좀 연락을 좀 해달라. 나 그동안 너무너무 노심초사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몇 시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지금 몇 시예요? 뭐 이러시더니만 제가 대학교 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몇 년도겠어요. 80년대보다 훨씬 앞이잖아요. 그때는 여자가 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무슨 기집애가 껌껌할 때 다니느냐고 일찍 오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 그러나요? 미팅도 해야 되고 친구랑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막 10시, 9시도 오고 10시도 오고 그러면 엄마가 막 현관에서 지금 도대체 몇 시냐?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딱 시계 보고 10시? 이러면 엄마가 뭐야? 아, 이게 대학생이 되더니 엄마한테 말 됐구나 한다 그러고 대든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뭘 대들었어? 엄마가 몇 시냐고 물으니까 10시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지금 몇 시냐 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게 대든다고 그러고 말대답한다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가 몇 시냐고 물은 거는 시간이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니잖아요. 너 왜 일찍 들어와라. 제가 10시? 그거는 또 뭐예요? 내가 10시에 들어오던 11시에 들어오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 그 속엔 들어가 있죠. 제 10시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엄마는 막 놓여갖고 이게 대학생이 되더니만은 막 이렇게 엄마한테 대든다. 이렇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둘은 만약에 제가 지금 몇 시냐? 10시? 이러면은 글자로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화나고 관계가 틀어질 말은 아니죠. 몇 시냐고 물었고 10시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생활 장면에서는 어때요? 몇 시예요? 화나서 얘기했고 10시 이러면은 대드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기집애가 늦게 다녀? 일찍 다녀? 10시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에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둘이 몇 시냐? 10시라고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얘기가 있던 거예요? 지적질이 있고 반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의사소통은 밑에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밑에 심층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심층적인 거를 알아채지 못하면은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이 경청하기의 필요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대하기, 기대, 실제 사건, 감정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사건을 얘기하죠. 몇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공감적 이해는 먼저 기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찍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실제는 뭐예요? 연락도 없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당신이 화가 났구려 하고 감정을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춰져야지 바로 공감적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 사람의 기대를 알아채야 되고 이 사람의 감정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사실 사건이야 뭐 그대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대나 바램을 여러분들은 그때 눈치 바로 드러나지 않으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때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어떤 바램을 갖고 계셨나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죠? 뭐 이러면 아우 적어도 연락이라도 해주기를 바랬죠. 아유 연락이라도 해서 일찍 들어왔으면 했는데 늦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걱정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감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가장 공감적, 이 세 가지 다 안 해도 어떤 거를 하면은 가장 마음에 그 이해받는 느낌이 드실까요? 아우, 남편이 일찍 들어오길 바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남편이 11시에 들어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게 가장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한다면 어떤 얘기 들으실 때 마음이 이해가 되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감정이요?
예, 감정보다는 바램을 얘기했을 때 훨씬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화났다라고 하는 건 남편, 아내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아, 당신이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바랬군요. 남편이 적어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랬군요. 하는 기대나 바램을 얘기하는 게 훨씬 이 내담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탐색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화가 났구나라고 하면은 무슨 기대를 했지? 아까 제가 맥락이 있다 그랬죠? 분노는 맥락이 있다. 기대하는 맥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 보니까 어떤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완벽한 공감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또 연락은 적어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아무 연락 없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막 불쑥 들어온 남편한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한마디에 내담자는 이 상담자가 내가 기대하는 거를 아는구나. 내가 그런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를 아는구나. 라면서 이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를 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라포는 다른 말로는 신뢰로운 관계, 전문적 신뢰성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공감하기 연습 하나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애가 와서 나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나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 나는 억지로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은 옛날에 제가 억지로 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누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애가 어디냐?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싶다 이런 기대인가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공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어요 속에는 공부를 안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요. 스스로 우러나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송아지 끌려가듯 억지로 하니까 공부의 효율성도 없고 짜증이 더 나요. 이제 이런 마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억지로 하려니까 이 공부의 효율성도 없고 짜증만 많이 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평에 또 억울함에 분노에 섭섭함에 그 밑에 깔려있는 바램, 기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너무 쉽죠? 기대가 맨 처음에 있었잖아요. 바램, 나는 이래야만 된다.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감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죠. 어떤 동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어떤 바램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게 상담의 공감적 이해하는 법, 또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하게 하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감정 그 뒤에는 어떤 기대들이 있었나, 어떤 바램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에 유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인데요. 사실 상담에서는 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자들이. 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니까. 근데 정보 수집하려고 막 질문만 하면 어때요? 취조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기능은 우선은 뭐 정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는 탐색을 하기 위해서예요. exploration. 탐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담자의 생각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일 때가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상담자의 인텐션, 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상담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고 탐색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탐색은 뭐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하는 게 탐색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탐색. 명료화는 내담자가 얘기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 명료화. 네 번째는 도전인데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아까 이제 탐색은 찾는 거라고 하면은 도전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컨프런테이션,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 수집은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남 삼녀예요, 일남 일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보를 얻죠. 아니면 뭐 삼형제예요. 아, 그래요. 삼형제시군요. 근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예요. 이러면은 아, 둘째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무슨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탐색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세 번째는 명료화. 아,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억울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드셨던 거군요. 이렇게 드셨다는 거군요. 라고 하면은 질문은 아니죠. 근데 드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는 질문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내용은 뭐예요? 명료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둘째 아들이라는 특성이 오늘 말씀하신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면은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내가 둘째라는 게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로 왔는데 둘째라서 늘 나는 관계에서 억울할까봐 늘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억울하고 저기서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늘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죠. 물론 상담 초기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 얘기가 정보가 나오고 하다가 보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의 형태, 퀘스천이라는 질문의 형태를 가졌지만 이런 도구로, 이런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담자가 질문을 하실 때에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탐색하기 위해서 질문하는지, 명료화하기 위해서 질문하는지, 또 도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죠. 질문 방법과 주의점은 모두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질문에는 상담자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내담자들이 취조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면은 정보를 많이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담자가 대답을 착착 잘해줬어요. 그러면은 내담자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줬으니까 상담자가 이제는 답을 얘기해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질문 후에 내담자의 답을 좀 충분히 듣고 그 답을 내가 이해했다는 걸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상담 초기니까 뭐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이 질문하고 그냥 질문만 계속해서 내담자가 답변만 하게 되면은 취조하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이 상담자가 나를 알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거기다 예를 썼잖아요. 형제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형제고요. 저는 둘째예요. 이렇게 답을 했으면, 아, 삼형제시고 둘째 아들이시군요. 뭐 제가 들은 거를 이렇게 한번 리스테이트먼트, 재언급을 해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내담자가 아주 길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아, 우리 누구 씨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누구 씨가 둘째였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억울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명료한 반응을 하면서 답을 이해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직접 질문보다는 간접 질문을 하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질문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퀘스천 마크를 보내는 것을 이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요청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제 관계가 궁금하군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똑같이 질문인데 퀘스천이 붙지 않거든요. 요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뭐예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런 것을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간접적인 질문을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구체적 질문을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라고 하면 참 막막합니다. 상담자들이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서 자녀를 깨우면서 막 난리치실 때 술 주정을 하실 때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해야지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 관계가 어때요? 하면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뭐 좋죠 뭐 그냥 여느 엄마 아버지 관계예요. 이렇게 이제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담자가 질문을 너무 글로벌하게 일반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담자가 대답하기 좋은 형태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 내담자가 대답하기도 좋고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꼬치꼬치 캐묻는 것처럼 들려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why 이러니까. 그래서 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서 how로 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서 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슷할지 모르지만 왜 하고 하면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내담자를 당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누구 씨는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행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왜 그렇게 행동하셨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게 되었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보다는 how 어떻게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중 질문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담 상담자가 정보를 많이 알려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차피 부모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말아라 라고 교과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고, 그러면 내담자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좀 당황하고 뭐부터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당황해서 초심 내담자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한꺼번에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이중 질문을 하시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의 기법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 기법 그 자체보다는 공감하기, 질문하기를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또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만 기법을 적절하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 반 이상을 초기에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고요. 공감하기와 이제 질문하기를 나중에 또 반은 그렇게 시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계에서 이러한 공감하기와 질문하기를 평상시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서 훈련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실제 상담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